국방부 최강철혈 사형제를 오빠로 둔 사실을 숨긴 채 정의의 백마 부대에 자원한 여군 장교. 그녀를 기다린 것은 군복 입은 짐승들의 끔찍한 폭력과 진실을 짓밟는 비겁한 지휘관의 거대한 음모였다. 마침내 힘없는 병사의 편지 한 장이 잠자던 6개의 별을 깨우게 되고 부패한 왕국을 불태우기 위한 분노의 작전명 천벌이 시작된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화랑연병장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긍지로 넘실댔다. 각 잡힌 정복의 빳빳한 옷깃, 찬란한 햇살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임관지, 그리고 4년간의 혹독한 담금질을 이겨내고 마침내 조국의 간성으로 거듭나는 청년 장교들의 빛나는 얼굴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단상 위의 별은 단연 차유진이었다. 여생도 최초 수석 졸업이라는 신화를 쓴 그녀는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호소력을 지녔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심장에 똑똑히 밝혔다. 오늘 이 제복의 무게와 함께 조국의 명예를 짊어지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하늘을 뒤흔들 듯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귀빈석 가장 앞줄에 앉은 3명의 장성이 유독 뜨겁고 뭉클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의 세 축을 바치는 거목들,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 공군 참모총장 차진혁 대장,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관 차선혁 중장. 그들은 바로 차유진의 새오빠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국방의 철혈 사형제라 부르며 존경과 경애를 보냈다. 차유진은 그런 그들의 사랑과 자랑을 한 몸에 받는 막내 동생이었다. 오빠들의 길을 따라 군인의 숙명을 택했고 오히려 오빠들보다 더 화려한 서막을 열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창대할 것이라 믿었다. 국방 최상층을 장악한 오빠들의 존재는 그 어떤 시련도 막아줄 절대적인 방패이자 고속 승진을 보장하는 특급 열차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졸업식 후 가족들이 모인 조촐한 축하 자리. 차유진은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선언을 했다. 제 인사기록 카드에서 오빠들 존재를 잠시 지우려고 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들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처럼 키워낸 금지옥엽 막내 동생이었다. 가장 맏형인 차강혁 대장이 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국가 안보 전략을 논하는 회의에서처럼 신중하고 무거웠다. 유진아, 그게 무슨 뜻인지 이유를 들어야겠다. 오빠들의 동생, 장군가의 막내가 아니라 신임 소위 차유진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제 이름 석자의 능력만으로 제 위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군인으로서 제 자신과 제가 이끌 병사들 앞에서 지키고 싶은 첫 번째 자존심이에요. 둘째 차진혁 대장이 날카로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대한민국 영공을 샅샅이 훑는 최첨단 레이더처럼 정확했다. 유진아, 군대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복잡하고 거친 곳이다. 배경이라는 건 때로 너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 막내 오빠 차선혁 중장이 다정한 미소로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미소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바다처럼 넓고 깊었다. 우리 막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다만 너무 험한 길을 자처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보이지 않는 파도와 암초가 더 무서운 법이야. 하지만 차유진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는 오빠들의 눈을 차례로 마주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제 힘으로 부딪혀 봐야 해요. 오빠들 덕분에 쉬운 길을 걷는다면 전 평생 군복 입은 제 자신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제발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세요. 3명의 최고 지휘관은 막내 동생의 눈에서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다. 그것은 평생을 군에 바친 자신들의 신념과 맞닿아 있는 순수하고 뜨거운 군인혼이었다. 결국 가장 큰형인 차강혁 대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네 고집은 어릴 때부터 누구도 못 꺾었지. 좋다. 네 뜻대로 해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해. 무슨 일이든 아주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차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배경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웠다. 그녀의 서류는 철혈 사형제의 동생에서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첫 부임지로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제구보병사단, 통칭 백마부대의 통신대를 자원했다. 태양의 후예가 스스로 가장 깊고 혹독한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경기도 파주, 휴전선과 맞닿은 이곳의 공기는 늦가을의 스산함과 군사적 긴장감이 뒤섞여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차유진 소위가 첫 부임지인 제구보병사단, 백마부대 통신대대 위병소 앞에 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바람과 무수한 낯선 시선들이었다. 백마부대는 6.25 전쟁의 영웅적인 신화를 간직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였고 그 심장부의 신경망을 담당하는 통신대대는
자부심과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다. 대대 창설 이래 첫 여군 소대장.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부임 전부터 이미 뜨거운 감자였다. 위병소 초병의 백마. 구호와 경례에는 군인으로서의 존중보다 동물원의 희귀종을 보는 듯한 호기심이 더 진하게 배어 있었다. 저 작고 하얀 얼굴의 소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부대 전체를 감돌았다. 대대장에게 부임 신고를 하러 가는 길.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등 뒤로 막사 창문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따라붙었다. 차유진은 애써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어쩔 수 없었다. 대대장과의 첫 면담은 짧고 건조했다. 중령 계급의 대대장은 그녀의 수석 졸업 이력에 잠시 흥미를 보였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여군이라고 봐주는 건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차소희가 맡을 3소대는 우리 대대에서도 군기가 제일 세고 일이 많은 곳이야. 부소대장인 백기태 중사가 잔뼈가 굵으니 많이 배우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유진은 관등성명을 외치며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대대장의 말투에서 알아서 잘 기어라는 무언의 압력을 느꼈다. 배우라는 말은 곧 백중사에게 거슬리지 말라는 뜻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진짜 혹독한 신고식은 그녀가 3소대 사무실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거친 피부와 단단한 근육질 몸. 누가 봐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의 기운을 뿜어내는 백기태 중사역. 다른 한 명은 능글맞은 미소를 얼굴에 달고 사람 좋게 생긴 오정민 중이었다. 차유진이 각 잡힌 경례와 함께 자신을 소개. 백마, 금일부로 3소대장으로 부임한 소위 차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백기태 중사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끼며 손에 들고 있던 통신 장비 부품만 만지작거렸다. 신임 소대장이자 상급 장교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하극상이었다. 그때 사람 좋은 얼굴의 오정민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야, 소문으로만 듣던 차 소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소대장 오정민 중위입니다. 우리 부대에 이런 인재가 오다니 이거 완전 부대 경사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차유진은 그의 눈빛 어딘가에 숨겨진 가벼움과 계산적인 태도를 느꼈.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오 중위님. 에이 무슨 지도는요. 서로 도와야죠. 백중사님, 신임 소대장님 오셨는데 인사 안 하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정민 중위의 너스레에 백기태 중사는 그제야 삐딱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갈 구르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님, 여긴 육사 강의실이 아닙니다. 책상에서 배운 이론 나부랭이는 고철 덩어리만도 못한 곳이란 말입니다. 괜히 의욕만 앞서서 사고치지 마시고 얌전히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중간은 갈 겁니다. 첫 만남부터 쏟아지는 노골적인 적의와 경고. 차유진은 아래십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여기가 바로 오빠들의 방패를 내려놓고 스스로 선택한 전쟁터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백중사님의 경험과 연륜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3소대의 지휘 책임은 소대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제 지휘에 대한 판단은 중사님이 아닌 대대장님과 제 소대원들이 할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응수에 백기태 중사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오정민 중위는 옆에서 흥미로운 연극이라도 보는 듯 즐거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강철 같은 백마의 땅에 던져진 낯선 이방인 차유진의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차유진의 소대장 임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전쟁의 가장 큰 적은 단연 부소대장 백기태 중사였다. 그는 통신부사관으로만 15년을 복무한 자타공인 전문가였고 대대의 모든 통신망과 장비 특성을 꿰뚫고 있었다. 병사들은 당연히 신임 소위 차유진보다 백반장이라 불리는 백중사를 더 신뢰했고 그는 이 점을 무기 삼아 교묘하게 그녀의 리더십을 훼손했다. 매일 아침 열리는 소대장 주간 장비 점검 시간. 차유진이 사관학교에서 배운 최신 교리와 효율적인 점검 방식을 브리핑하면 백중사는 어김없이 찬물을 끼얹었다. 소대장님, 그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장비들은 그렇게 다루면 오히려 고장납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차유진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채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병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했다. 어쩔 줄 모르는 병사들은 차유진과 백중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눈치만 살폈다. 백중사, 우선 제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새로운 방식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지휘관의 임무입니다. 확인이요? 여긴 실험장이 아닙니다, 소대장님. 당장 내일 북쪽에서 포가 날아올지도 모르는 최전방입니다. 소대장님의 어설픈 실험 때문에
우리 소대원들 목숨을 담보 잡을 순 없습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실전 경험 없는 애송이 여군 장교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차유진의 권위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이 소대장 위에 있음을 과시하려 했다. 한 번은 야간 비상통신망 구축 훈련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주 통신선이 매설된 지역 일부가 유실된 것이다. 차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복구조를 편성했다. 1조는 A루트, 2조는 B루트로 우회하여 케이블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하라. 3조는 예비 장비 세팅 후 대기한다. 그때 백중사가 그녀의 말을 끊고 나섰다. 소대장님, 이비에 병사들을 내보내는 건 미친 짓입니다. 특히 A루트는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제가 혼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단독 행동은 더 위험합니다. 2인 1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매뉴얼. 책에 쓰인 글자대로만 하면 군대가 다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백중사는 고함을 치며 무전기를 챙겨 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차유진은 그의 독단적인 행동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남은 병사들을 지휘했다. 그녀는 백중사가 향한 A루트 대신 지형도 분석을 통해 다른 가능성이 있는 C루트로 2조를 급파했다. 그녀의 판단이 정확했다. 문제는 A가 아닌 C루트의 중계기 전원 공급 장치에서 발생한 누전이었다. 2조가 신속하게 예비 전원을 연결하자 통신망은 금방 정상화되었다. 한참 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허탕만 치고 돌아온 백중사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을 보고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병사들이 차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론이 단순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전의 변수를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력에 기반한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백기태 중사는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대신 차유진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불태웠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고 부사관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그녀를 운만 좋은 계집이라고 폄하했다. 군대에는 눈에 보이는 계급이 전부가 아니었다. 짬밥과 실전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다. 백기태 중사는 그 보이지 않는 계급의 왕처럼 군림하며 공식적인 지휘관인 차유진을 매일같이 총성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차유진은 매일 밤 관사에서 홀로 너덜너덜해진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다짐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저 단단한 벽을 나의 능력으로 기어이 넘어서고 말겠다. 백기태 중사의 노골적인 멸시보다 차유진을 더 교묘하게 괴롭힌 것은 이소대장 오정민 중위의 가면 뒤에 숨겨진 비열함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항상 차유진을 위하는 좋은 선배인 척했다. 차 소위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백중사가 원래 좀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따로 불러서 군기 한번 잡을게요. 아이고, 우리 차 소희님 훈련 계획 짜느라 고생 많네. 자, 이거 커피 마시면서 해요. 그는 다정하게 커피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등 친절한 동료이자 든든한 선배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차유진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에게 독사의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장교 식당이나 흡연구역처럼 간부들이 모이는 곳에서 교묘하게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차 소희 말이야. 수석 졸업이라더니 완전 거품이더만. 이론만 빠삭하지. 실전은 젬병이야. 글쎄 대대장님한테만 살살 웃으면서 꼬리치는 거 아닐까? 원래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백중사가 오죽하면 저러겠어? 차 소희가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속이 터져서 그런 거지. 내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완전 고문관 스타일이야. 그의 소문은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버무려 듣는 사람이 의심 없이 믿게 만드는 악마적인 힘이 있었다. 사람들은 설마 동료 장교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짓말이겠어? 라며 그의 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부대 내에서 차유진은 능력도 없으면서 운 좋게 임관한 여자, 남자 간부들에게 아양 떠는 여자, 선임 부사관을 무시하는 개념 없는 후배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 번은 대대 전체 회식이 열렸다. 차유진은 어색하고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먼저 다가가 간부들에게 술을 따랐다. 그녀가 오정민 중위에게 술잔을 건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와, 여러분, 우리 부대의 여신 차유진 소희님이 하사하시는 귀한 술입니다. 자, 다 같이 차 소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쏠렸다. 몇몇 주치가 오른 간부들이 추잡한 농담을 던졌다. 오, 중위만 주지 말고 나도 한 잔 줘봐. 미인이 따라주니 술이 아주 꿀맛이구만. 차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른 간부들에게도 술을 따랐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정민 중위는
백기태 중사 옆으로 가 귓속말을 속삭였다. 저것 보십시오, 백중사님. 저렇게 남자들한테 술이나 따르고 다니는 게 소대장입니까? 술집 작부입니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백기태 중사는 차유진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비아냥거렸다. 소대장이 아니라 룸살롱 마담을 했어야지. 쯧쯧.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 속에서도 차유진의 귀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다정한 미소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독사의 이빨이 그녀의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차유진은 그날 이후 오정민 중위를 더욱 경계했지만 그는 너무나 교활해서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차유진을 걱정하는 좋은 선배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악의는 언제나 소문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숨어 있었다. 차유진은 점점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까 수백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자신의 맹세를 떠올리며 말없이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웃음 뒤에 숨겨진 독사의 이빨이 남긴 상처는 노골적인 저기가 주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간부 사회에서 차유진은 철저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녀가 이끄는 3소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얼굴만 예쁜 낙하산이라며 불신했던 병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진심과 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차유진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였다. 매일 아침 병사들과 똑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했고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에는 항상 가장 먼저 소매를 걷어붙였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는 진지 공사도 기름때 가득한 통신 장비를 정비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대했다. 훈련 중 발목을 삔 병사가 있으면 직접 업고 의무실까지 뛰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어하는 병사의 고민 상담을 밤늦게까지 들어주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이름과 보직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사와 장래 희망까지 기억하는 유일한 간부였다. 특히 김민준 이병은 그런 차유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김이병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수재였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튀는 것을 싫어하고 군 생활에 겨우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 그의 재능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이 바로 차유진이었다. 어느 날 부대에 노후된 전술통신 시스템의 원인 모를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백기태 중사는 원래 그런 거니 껐다 켜서 쓰라며 짜증을 냈지만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김민준 이병을 조용히 불러 그의 의견을 물었다. 김이병, 자네가 보기에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처음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질문하는 장교 앞에서 김이병은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다. 소대장님, 이 시스템은 오래된 소프트웨어 기반이라 최신 암호화 모듈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스 코드 몇 군데를 수정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는 흔쾌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좋다. 한번 해보게. 자네를 믿는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지원하겠다. 김민준 이병은 밤을 새워 시스템을 분석하고 코드를 수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짓말처럼 모든 오류가 사라지고 통신 속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빨라졌다. 백기태 중사는 어쩌다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잡은 격이라며 애써 폄하했지만 다른 병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김민준 이병은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차유진 소대장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을 느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은 차유진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더 이상 신임 소위의 이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실력 있는 지휘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훈련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문제 소대로 낙인 찍혔던 3소대는 대대에서 가장 활기차고 단결이 잘 되는 소대로 거듭났다. 병사들의 굳건한 신뢰는 차유진에게 얼어붙은 땅에 피난 송이 꽃과 같았다. 간부들의 따돌림과 멸시 속에서 마음이 얼어붙을 때마다 병사들의 순수한 눈빛과 소대장님, 저희는 소대장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이 작은 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 싸움에서 쓰러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파주의 겨울은 명성 그대로 혹독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훌쩍 넘기는 혹한 속에서 군인에게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큰 기회인 동계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혹한기 훈련은 모든 부대원의 육체적, 정신적 인내심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였고, 특히 부대의 두뇌와 신경망을 책임지는 통신대대에게는 그 성패가 부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임무였다. 차유진에게 이번 훈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훈련 개시 몇 주 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작전 계획 수립에 몰두했다. 과거 5년간의 혹한기 훈련 결과 보고서를 전부 정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고, 변화무쌍한 겨울 날씨와 서부 전선 특유의 복잡한 지형을 고려해 수십 가지의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했다. 그녀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는 사관학교 교재로 사용해도 될 만큼 치밀하고 완벽했다. 훈련 전, 대대 전체가 모인 작전 회의 시간, 각 소대장들이 차례로 훈련 계획을 브리핑했다. 오정민 중위는 작년 계획을 제목만 바꿔 그대로 제출한 듯한 성의 없는 보고서를 읽었고, 다른 소대장들 역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차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단상에 서자 회의실에는 어김없이 싸늘하고 미묘한 냉기가 흘렀다. 백기태 중사는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봤고, 오정민 중위는 옆자리 동료와 귓속말을 하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차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서 저희 3소대는 기존의 단일 주파수 운용 방식에서 탈피, 다중 주파수 도약 방식 프리퀀시 호핑을 예비망으로 구축, 동시 운용하겠습니다. 이는 적의 전파 방해나 혹한으로 인한 특정 주파수 대역의 난조 발생 시에도 통신 두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군사위성 사진과 3D 지형도를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 경로와 중계기 위치를 제시했고, 예상되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발표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논리정연했고, 그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다. 회의실을 감돌던 냉소와 조롱의 분위기가 조금씩 경탄과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장교들은 수군거림을 멈추고 그녀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의 계획은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신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대대장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차소희, 계획이 정말 놀랍군. 실전에서도 계획대로만 해준다면 이번 훈련의 MVP는 자네가 될 것 같아. 칭찬을 받은 것은 차유진이었지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은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이었다. 특히 백 중사는 자신의 아날로그식 경험을 무시하고 책상 물림 이론만 내세운다며 차유진을 깎아내려 왔는데, 그녀가 자신은 이해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첨단 작전 계획을 들고 나오자 극심한 모욕감과 위기감을 느꼈다. 오정민 중위 역시 무능한 여자라고 퍼뜨렸던 자신의 소문이 무색해지는 상황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나오는 차유진에게 오정민 중위가 다가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이야, 우리 차소희님 밤새 공부만 하셨나봐? 근데 훈련은 머리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어쩌나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네. 백기태 중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차유진은 그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소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강한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차유진은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이번 훈련을 성공시켜 자신을 믿어주는 이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자신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실력으로 응징하겠다고. 혹독한 겨울에 전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결전의 칼을 갈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과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서 백마 부대전 장병은 가상의 적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차유진의 3소대는 훈련의 두뇌인 지휘 통제실과 각 예하 부대를 잇는 통신망 구축 및 유지 임무를 맡았다. 차유진은 계획했던 대로 주 통신망과 다중 주파수 도약 방식의 예비 통신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이중화 작전을 전개했다. 백기태 중사는 쓸데없이 일만 2배로 만드는 멍청한 짓이라며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렸지만 차유진의 확신에 찬 지휘 아래 병사들은 묵묵히 따랐다. 특히 김민준 이병을 비롯한 소대원들은 이미 그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에 고되고 생소한 작업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했다. 훈련 3일째 되는 밤, 기온이 영하 25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사단 전체의 주 통신망이 적의 강력한 전파방해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마비된 것이다.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단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오고 모든 부대의 눈과 귀가 멀어버렸다. 통신대 뭐 하는 거야? 당장 복구 못해. 통신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각 소대의 고함을 질렀다. 원인 파악됐나? 어느 구역 담당이야? 문제는 이 소대가 담당한 중앙통신망이었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감행된 적의 전자전 공격에 오정민 중위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며 적전파 방해가 너무 강력합니다. 역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의 무능함에 대대장이 분통을 터뜨리며 지휘봉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차유진의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 전체에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대대장님, 3소대장 보고드립니다. 지금 즉시 3소대가 운용 중인 예비 통신망으로 모든 채널을 전환하겠습니다. 저희 예비망은 주파수 도약 방식으로 적의 전파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순간 지휘 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가 귀를 의심하며 차유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를 쳐다봤다. 대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예비망이 살아있다고? 그게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사단 지휘부와 각 연대 지휘부를 연결, 지휘 통신 체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차유진의 지시에 따라 김민준 이병이 능숙하게 시스템을 전환하자 거짓말처럼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끊어졌던 통신선이 다시 연결되고 사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우렁차게 흘러나왔다. 마비되었던 부대의 신경망이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차유진의 혁신적인 작전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웃었던 그녀의 이론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부대 전체를 구원했다. 상황이 안정되자 대대장은 3소대가 위치한 통신 벙커로 직접 달려왔다. 그는 벙커 안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는 차유진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소대원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차 소희, 자네가 해냈군. 자네 한 사람이 우리 백마 부대 전체를 살렸어. 그는 차유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소대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한의 고통을 이겨낸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반면 이소대 벙커의 분위기는 지옥과도 같았다. 오정민 중위는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백기태 중사는 모든 영광과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차유진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시뻘겋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15년 짬밥과 경험이 이제 갓 임관한 애송이 여군 장교의 이론 앞에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침묵했던 전장은 다시 연결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증오와 시기의 감정은 더욱 뒤틀리고 있었다. 차유진의 혁혁한 공은 순식간에 사단 전체에 퍼져나갔다. 훈련이 끝난 후 열린 사후 강평회에서 사단장은 직접 차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전 부대원 앞에서 그녀를 극찬했다. 이번 혹한기 훈련의 진정한 영웅은 정보통신대 3소 대장 차유진 소위다. 그녀의 철저한 준비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작전 능력이 없었다면 이번 훈련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전 장병은 차소위의 투철한 군인 정신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본받기 바란다. 사단장 직권으로 차유진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단상에 올라가 표창장을 받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절망적인 전장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부임 초 그녀를 향했던 의심과 멸시의 시선은 이제 놀라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동료 장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부사관들 역시 그녀의 지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3소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자신들의 소대장이 사단장에게 직접 표창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차유진을 행가래쳤다. 소대장님, 최고입니다. 역시 우리 소대장님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김민준 이병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차유진이라는 리더를 만난 것이 자신의 군 생활 최고의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두워지는 법. 차유진을 향한 찬사가 높아질수록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깊고 끈적하게 변해갔다. 강평회가 끝나고 오정민 중위가 백기태 중사에게 다가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다. 백 중사님, 꼴 좀 보십시오. 저 어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 같은 베테랑들이 뭐가 됩니까? 15년 군생활하신 백 중사님이 저런 애송이 밑에서 계속 일하실 겁니까? 백기태 중사는 아무 대답 없이 담배 연기만 독하게 내뿜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평생을 군대에 바쳤고 자신의 경험과 실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갓 임관한, 그것도 여자라는 이유로 내심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차유진이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오정민 중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차유진의 성공이 자신의 무능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조명등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유진을 깎아내리기 위해 퍼뜨렸던 소문들이 이제 자신에게 조롱과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까봐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든 전현을 밟아버려야 한다. 전현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전에 날개를 꺾어버려야 한다. 두 사람의 더러운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추악한 욕망과 비열한 시기심이 뒤섞인 끈적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차유진이라는 빛을 영원히 꺼버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의 옥깃을 여몄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을 향해 음흉하게 뻗어오는 짙은 그림자의 존재를.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한 희망은 그 빛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표적이 되고 있었다.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대대 회식이 열렸다. 하지만 그 자리는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아닌 차유진을 향한 시기와 광기가 폭발하는 모욕의 장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었다. 회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차유진이었다.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돌아가며 그녀에게 술을 권하며 칭찬을 쏟아냈다. 차소희 정말 대단했어. 앞으로 우리 대대의 보배가 되어주게. 차유진은 감사를 표하며 술잔을 받았지만 등 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향해 이글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이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자 오정민 중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차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슬쩍 둘렀다. 자자 여러분, 오늘의 히어로 차유진 소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건배 한번 합시다. 차 소희 아니었으면 우리 대대장님 이하 간부들 다 옷 벗을 뻔했잖아, 안 그래요? 그의 말은 칭찬인 척했지만 그 속에는 너 하나 잘난 척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신당했다는 교묘한 비아냥이 숨어 있었다. 차유진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의 팔을 뿌리치려 하자 오정민은 더 끈적하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허, 우리 차 소희님 부끄러워하기는. 오빠가 특별히 한 잔 따라줄게. 그때 잔뜩 취한 백기태 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시끄러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들갑들이야. 운 좋게 한번 성공한 거 가지고. 순간 시끄럽던 회식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백 중사에게 쏠렸다. 그는 차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런 년이 소대장이라고 꺼드럭거리는 거 보니까 군대 꼴 잘 돌아간다. 사관학교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배운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여우같이 윗대가리들한테 꼴이나 살살 치니까 표창장이나 받는 거 아니냐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언과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차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동료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그녀의 인격과 명예는 속수무책으로 짓밟렸다. 차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백중사님,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 뭘 책임져? 내가 틀린 말했냐? 내년이 사단장 앞에서 히덕거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상황이 험악해지자 대대장이 나서서 백중사를 말렸다. 백중사 그만하게. 술이 과했네. 하지만 백중사는 이미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오정민 중위는 옆에서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백중사를 부추겼다. 아이고 백중사님 참으세요. 차소희님이 아직 군 생활을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차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기태 중사, 당신을 상간 모욕죄 및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식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민 중위, 당신의 교사 및 동조 행위도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법적인 대응에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식 자리는 완전히 파탄이 났다. 차유진은 그 지옥 같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모멸감은 식지 않았다. 식이라는 이름의 광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전염성이 강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한 개인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차유진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건 싸움이라는 것을. 훈련의 마지막 밤이었다. 대부분의 병력은 철수를 준비하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지만 3소대는 마지막까지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해체하는 고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차유진은 소대원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묵묵히 작업을 지휘했다. 회식 자리에서의 사건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웠다. 차유진은 정식으로 백기태 중사에 대한 징계를 대대장에게 요청했지만
대대장은 곧 인사 이동 시즌이니 조용히 넘어가자며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정민 중위는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선량한 목격자인 척 연기했다. 모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차유진은 홀로 부대 외곽에 설치된 예비 안테나를 최종 점검하러 나섰다. 피곤에 지친 소대원들을 먼저 막사로 돌려보낸 후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의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안테나 점검을 마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어둠보다 더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대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짐승의 그것처럼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백기태 중사였다. 내년 때문에 내 15년 군 생활이 전부 끝장나게 생겼어.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차유진의 멱살을 잡고 짐짝처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차유진은 뒷머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저항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호신술로 그의 급소를 노리려 했지만 압도적인 체격 차이와 이성을 잃은 그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감히 나를 징계해? 이 발칙하고 건방진 년. 백기태 중사는 이성을 상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차유진의 얼굴과 몸에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졌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튀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녀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하는 순간 그의 육중한 군합발이 그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백기태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차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심각성을 깨닫고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하고 추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쓰러진 차유진의 군복 상의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마치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조작하려 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오정민 중위였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백기태 중사가 차유진을 덮치는 순간부터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든 과정을 차유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오정민 중위의 얼굴을 보았다. 구원의 손길일까?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쓰러진 차유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당황한 백기태 중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대로 두면 우리 둘 다 군복 벗어야 합니다. 차유진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져갔다. 그녀를 덮친 것은 한 마리의 짐승이었지만 그 짐승의 광기를 부추기고 방관하며 질긴 또 다른 악마가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의 군복과 군인의 명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처참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차유진이 정신을 차렸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의무대 침상의 감촉이었다. 머리는 깨질듯이 아팠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군의관은 그녀에게 야간 작업 중 실족하여 경사면에서 굴렀다고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백기태 중사에게. 차유진은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진실을 말했지만 군의관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소위님, 일단 안정이 필요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기억 혼란일 수 있습니다라고 둘러댔다. 곧이어 중대장인 문상철 대위가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지휘 책임자였다. 차유진은 그가 지휘관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중대장님,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범죄입니다. 백기태 중사가 저를... 하지만 문상철 대위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거칠게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하를 걱정하는 기색 대신 귀찮은 일이 터졌다는 짜증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차소위, 일을 크게 만들지 말게. 나 곧 있으면 소령 진급 심사야. 내 앞길 막을 셈인가? 차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하 장교가 하극상과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지휘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자신의 진급 걱정이었다. 진급이 지금 중요합니까?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 증거 있어? 누가 봤는데? 문대위는 비웃듯이 말했다. 차소희가 평소 백중사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부대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야.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무고하는 거라고 물리면 어쩔 건가? 바로 그때 오정민 중위가 의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차유진에게 다가왔다. 차소희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쓰러져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차유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애원했다. 오 중이님, 보셨죠? 백중사가 저를 때리는 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오정민 중위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시치미를 뚝 뗐다. 그는 중대장 문상철 대위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 소위님. 저는 그냥 순찰 중에 쓰러져 있는 소위님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배신, 완벽한 조작이었다. 유일한 목격자가 침묵을 넘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거짓을 증언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실의 목격자가 아닌 범죄의 공모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차유진은 절망했다. 가해자의 폭력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지휘관의 이기심과 모든 것을 지켜본 동료의 비겁한 배신이 그녀의 영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갇혀버린 것이다. 문상철 대위는 오정민 중위의 거짓 증언으로 확신을 얻고 차유진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들었지? 목격자도 없잖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 이건 중대장으로서의 명령이야. 차유진은 깨달았다. 이 강철의 성 안에서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정의와 진실, 군인의 명예는 개인의 안위와 진급, 그리고 비겁한 침묵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비겁한 방관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안락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둠 속의 산채로 매장하고 있었다. 차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식으로 대대장에게 백기태 중사를 폭행 및 하극상 혐의로, 오정민 중위를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로, 그리고 중대장 문상철 대위를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마지막 저항은 조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대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열린 조사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연극이었다. 조사를 담당한 간부들은 모두 문상철 대위와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었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차유진 소위가 과도한 훈련 스트레스로 히스테리를 부리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부대 내에 퍼져있던 차유진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여자라는 오정민 중위의 교묘한 사전작업 덕분에 몇몇 간부들은 그들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였다. 차유진의 편에서 증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던 3소대 병사들은 병사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없었다. 그들은 차유진을 걱정하고 그녀의 결백을 믿었지만 간부들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침묵을 강요당했다. 결국 대대징계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차유진에게 상관을 무고하여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단결을 저해했다는 해괴한 죄목을 붙여 자숙 및 근신 처분을 내렸다. 정의의 저울은 완전히 부서지고 거꾸로 섰다.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면죄부를 받았고 피해자인 차유진은 오히려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의기양양하게 부대를 활보했다. 그들은 승리자였다. 그들은 다른 간부들에게 역시 여자는 안 돼. 감정 조절도 못하고 거짓말이나 하고라며 차유진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그들의 비열한 승리는 부대 내의 삐뚤어진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힘없는 여군 장교 하나쯤은 짓밟고 갖고 놀아도 괜찮다는 끔찍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차유진은 근신 처분을 받고 의무대 병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훈련장을 오가는 군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조국, 목숨을 바쳐 헌신하려 했던 군대가 이렇게 썩어빠진 곳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머리를 강하게 맞은 후유증으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때때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도 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깊은 무력감과 배신감이었다. 오빠들한테 연락할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3명의 오빠가 이 부패하고 추악한 왕국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었다. 차유진으로서 인정받겠다던 처절했던 맹세가 이 치욕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무너진 정의 앞에서 그녀는 홀로 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과 절망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강철의 성은 그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근신 기간이 끝나자 문상철 대위는 차유진을 3소대장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대대 군수물자 관리라는 한직을 맡겼다. 사실상의 퇴출 통보이자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근무지는 부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낡은 창고였다. 그곳은 모두에게 잊힌 공간이었다. 하루 종일 사람 그림자 하나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곳. 차유진은 그곳에서 고장난 통신 장비와 녹슨 부품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소대원들과 완벽하게 격리되었고 그녀의 시간은 그 버려진 창고 안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보란듯이 그녀를 조롱했다. 그들은 일부러 창고 앞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어이 차관리관님, 먼지 많이 드셔서 피부 상하시겠네. 여자는 피부가 생명인데. 차유진은 그들의 조롱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다. 폭행의 후유증인 두통은 만성이 되었고 이제는 시야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밤이 되면 텅 빈 관사에서 홀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햇빛을 보는 시간보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문상철 대위는 그녀를 철저히 방치했다. 그는 차유진이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군복을 벗고 떠나주기를 바랐다. 골칫거리가 제 발로 사라지면 모든 사건은 완벽하게 역사 속으로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유진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소대원들, 그녀의 지위를 따랐던 부하들, 그리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까지도. 버려진 창고는 그녀의 살아있는 무덤과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높은 선반 위에 녹슨 부품 상자를 내리다가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휘청거렸다. 그녀는 선반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다. 이러다 정말 여기서 혼자 죽는 건 아닐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석 졸업의 영광도, 조국을 향한 불타는 맹세도, 이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는 한 줌의 먼지처럼 무의미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려지고 있었다. 버려진 창고 안에서 그녀의 시간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늪으로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차유진이 모두에게 잊혀져 갈 때 그녀를 잊지 않고 가슴 아파하며 지켜보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 총명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차유진이 겪은 모든 부당하고 끔찍한 일들을 지켜보며 남몰래 분노의 불씨를 키우고 있었다. 김이병은 차유진이 창고로 쫓겨난 이후에도 틈틈이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관리관님 재고 목록표 확인받으러 왔습니다. 와 같은 업무적인 핑계를 댔지만 나중에는 몰래 따뜻한 캔 커피나 초코파이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소대장, 아니 관리관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관리관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차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다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김이병은 그녀의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과 텅 비어버린 눈빛에서 그녀가 결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김이병은 차유진에게 전달할 서류를 들고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심장이 멎는 듯 얼어붙었다. 차유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관리관님, 김이병은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절규에 다른 병사 몇몇이 달려왔고 차유진은 급히 의무대로 후송되었다. 그 사건은 잔잔하던 부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병사들 사이에서 차 소위님이 쓰러지셨대. 백중사랑 오중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이 조심스럽게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냉담하고 잔인했다. 문상철 대위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 괜히 힘든 척하다가 쓰러진 것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 급급했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는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꾀병 부리는 것이라며 그녀를 끝까지 모욕했다. 김민준 이병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하고 추악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진실을 덮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려는 저 악마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차유진이 쓰러지기 직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을 보았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부임한 첫날부터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백기태 중사의 하극상, 오정민 중위의 모함, 그리고 폭행 사건의 진실과 은폐 과정까지.
그것은 그녀가 홀로 싸워온 고독하고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김민준 이병은 그 수첩을 몰래 자신의 관물대에 숨겼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작은 불씨를 저들의 썩어빠진 왕국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불길로 만들겠다고. 자신의 남은 군 생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그는 차유진 소대장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믿음과 용기를 이제 자신이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작은 조약돌 하나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졌다. 그 파동은 아주 작고 미미했지만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유진이 쓰러진 며칠 뒤 김민준 이병은 야간 탄약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순찰 중 우연히 간부들이 사용하는 흡연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지긋지긋하게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이었다. 김이병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이 짙게 깔린 벽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다. 아, 진짜 그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쓰러지긴 왜 쓰러져서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들어? 오정민 중위의 투덜거리는 목소리였다. 백기태 중사가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냥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을 것이지.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걷어찼나? 머리를 맞은 게 영 찜찜하긴 한데 김민준 이병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오정민 중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에이 중사님 걱정 마세요. 문대위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가 저인데 제가 입국 다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계획대로 차유진이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거다라고 밀고 나가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도 찝찝해. 만약에 전현이 깨어나서 또 깽판 치면 어떡하지? 걱정 마시라니까요. 걔 이제 아무도 안 믿어줘요. 상관무고하는 정신 나간 년으로 찍혔는데 누가 걔 말을 믿어주겠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중사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악마들의 속삭임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단 한순간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며 안도하고 있었다. 김이병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역겨움에 숨이 막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차유진의 처절한 기록이 담긴 수첩과 방금 자신이 들은 저들의 생생한 대화. 이것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대대장에게 보고해봤자 문상철 대위선에서 또다시 묵살될 것이 뻔했다. 사단 헌병대에 신고한다 해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낮고 힘없는 자가 가장 높고 강력한 곳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누구도 감히 막을 수도 덮을 수도 없는 곳. 김이병은 근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펜과 편지를 꺼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자 한자 분노와 눈물을 눌러담아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합동참모이장님께. 그는 자신이 구사단 백마 부대에서 복무하는 김민준 이병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듣고 기록한 모든 진실을 편지에 쏟아냈다. 차유진 소위가 부임 첫날부터 겪었던 부당한 대우, 혹한기 훈련에서의 영웅적인 활약,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간부들의 시기와 질투,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마침내 벌어진 끔찍한 폭행 사건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지휘관들의 추악한 공모까지. 그는 차유진의 수첩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백기태 중사와 오정민 중위의 대화를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제 눈앞에서 벌어진 불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차유진 소대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용기를 가르쳐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부디 의장님께서 이 썩어빠진 부대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억울하게 쓰러져 있는 한 명의 유능하고 정의로운 장교를 구해주십시오. 이 편지로 인해 제가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두렵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주소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귀하라고 적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 편지를 부대 우체통에 넣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벽 너머의 진실이 과연 가장 높은 곳에 닿을 수 있을까? 김민준 이병은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민준 이병이 보낸 한 통의 편지는 수많은 우편물과 소포 더미에 섞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다. 일개 이등병이 합참의장에게 직접 보낸 편지. 보통의 경우라면 의장 비서실의 하급 장교선에서 걸러지거나
형식적인 답변과 함께 예하 부대로 이첩되어 조용히 묻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하늘의 도우심처럼 그 편지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기밀 보고서들 사이에 섞여 마침내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오르게 되었다. 차강혁 대장은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별 4개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다가 삐뚤한 병사의 글씨체로 합참의장님께라고 쓰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발신인은 제구보병사단 김민준 이병. 사병이 보낸 민원 편지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유진 소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편지를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의 손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막내 동생이 그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랑스러운 동생이 최전방 부대에서 어떤 수모와 고통을 겪었는지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이 편지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하극상, 모함, 집단 따돌림,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 사건 은폐와 2차 가해. 심지어 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에 이르자 차강혁 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수많은 전장을 겪은 노장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였다. 감히 내 동생을? 그의 낮은 읊조림에 거대한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구사단 통신대 차유진 소위에 대한 모든 서류와 의무 기록을 가져와.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최고 등급의 비상통신을 연결해. 집안에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전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잠시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차유진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보직 해임 후 군수물자 관리 근무 중. 사유, 상관무고 및 부대 단결 저해. 그리고 의무 기록에는 과로로 인한 실종 및 실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차강혁 대장은 서류를 집어 던졌다. 모든 것이 편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은폐와 조작.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동생들과의 3자 영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에 공군 대장 차진혁과 해군 중장 차선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형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차진혁. 형, 얼굴이 왜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있어? 차선혁, 차강혁 대장은 김민준 이병의 편지를 들어보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우리 막내가 저 개만도 못한 놈들한테 맞아서 죽게 생겼다. 그 한마디에 두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다. 차강혁 대장은 편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차진혁의 눈은 적기를 포착한 전투기처럼 날카로워졌고 차선혁의 주먹은 파랗게 멍이 들도록 굳게 쥐어졌다. 모든 내용을 들은 후 한동안 지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차진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제트 엔진의 소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구사단 헌병대와 감찰, 기무까지 전부 한통속일 겁니다. 육군 자체 조사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내 차선혁이 이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폭풍우를 동반한 파도와 같았다. 그 개자식들 전부 군복을 벗길 게 아니라 살가죽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형님, 제가 지금 당장 파주로 가겠습니다. 차강혁 대장이 그들을 제지했다. 아니, 혼자 가지 않는다. 우리 셋 다 같이 간다.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군 장교의 인권 유린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기강이 걸린 문제였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의 존엄과 복수가 걸린 문제였다. 6회 공합동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한다. 본부장은 내가 직접 맡는다. 진혁이는 공군 최고 수사관들을, 선혁이는 해군 특수임무대, UDT, SEAL 요원들을 차출해서 내일 새벽까지 용산으로 집결시켜라. 작전명은 천벌이다. 구사단에는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의 분노가 내리쳤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이등병의 심장을 향한 편지 한 장이 잠자던 3마리의 용을 깨웠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3명의 최고 지휘관 형제가 이끄는 피해 숙청이 예고되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새벽 용산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은 전운마저 감도는 살벌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정평이 난 감찰, 헌병, 수사관들이 비상소집되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대한민국 국방의 정점, 3명의 차장군이 서 있었다.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 공군 참모총장 차진혁 대장, 해군 작전사령관 차선혁 중장. 세 사람이 한자리에 그것도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군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압감을 발산했다. 차강혁 대장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군들, 지금부터 우리는 작전명 첨벌을 개시한다. 목표는 구사단 통신대. 그곳에 뿌리내린 부조리와 폭력을 근절하고 썩어빠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는 김민준 이병의 편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정예 수사관들의 얼굴에 경악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의 이번 작전은 세 가지 원칙 하에 진행된다. 첫째, 신속.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를 타격한다. 둘째, 정확. 단 한 명의 범죄자도 놓치지 않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자도 만들지 않는다. 셋째, 보안.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의 움직임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차진혁 대장이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의 계획은 최첨단 스텔스기를 이용한 정밀 폭격 작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합동수사팀은 3개조로 나뉜다. 1조는 내가 직접 지휘하며 대대 지휘부와 행정 라인을 장악, 모든 서류와 컴퓨터 통신 기록을 압수한다. 2조는 차선혁 사령관이 지휘하며 핵심 피의자인 백기태 중사, 오정민 중위, 문상철 대위를 지체 없이 체포 신병을 확보한다. 3조는 합참 감찰실장이 지휘하며 부대원 전원을 격리하여 심층 신문을 게시한다. 합참 의장님은 전체 작전을 지휘, 통제한다. 작전 브리핑이 끝나자 3명의 장군은 헬기에 몸을 실었다. 수십 명의 정예 요원들을 태운 헬기 편대가 조용히 어둠을 뚫고 파주로 향했다. 그 시각 구사단 통신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른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백기태 중사는 아침 점호에서 병사들에게 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오정민 중위는 커피를 마시며 간밤의 축구 경기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문상철 대위는 대대장에게 보고할 서류를 뒤적이며 자신의 진급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검고 거대한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오전 9시 정각. 고요하던 부대의 상공에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괴음이 울려 퍼졌다. 여러 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더니 이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일반 병사들이 아니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전투복을 입은 살기가 등등한 헌병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사진으로라도 보았을 3명의 최고 지휘관이 서 있었다. 부대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다. 대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지만 차강혁 대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확성기를 통해 명령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구사단 통신대대의 모든 지휘권은 합동특별감찰본부가 인수한다. 모든 장병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즉결 처분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의 노성과도 같았다. 분노의 사형제가 마침내 강림하여 심판의 서막을 연 것이다. 부패한 왕국의 천벌의 날이 도래했다. 합동수사팀의 움직임은 이름 그대로 번개와도 같았다. 차진혁 대장이 이끄는 1조는 순식간에 대대본부와 행정반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은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서류 캐비닛을 통째로 봉인했으며 부대의 모든 통신기록 서버를 압수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대대장과 행정장교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시각 차선혁 중장이 이끄는 2조는 지옥의 사냥개들처럼 핵심 피의자들을 향해 움직였다. 훈련 준비를 하던 백기태 중사 앞에 인간병기라 불리는 해군 UDT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백기태 중사, 상관 폭행치상, 하극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백 중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UDT 대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무력하게 질질 끌려갔다. 소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따먹던 오정민 중위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다. 오정민 중위, 위증, 직무유기, 범죄교사 및 동조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사색이 되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건 불법 체포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중대장실에 있던 문상철 대위는 창밖에 소란에 어리둥절해 있다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헌병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문상철 대위, 사건 은폐, 직권남용,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3명의 핵심 피의자가 순식간에 체포되어 연병장 바닥에 죄인처럼 무릎 꿇려졌다.
그들의 오만하고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공포와 절망에 찬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삼조는 대대원 전원을 강당에 집결시켜 1대1 심층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자 전우를 구하는 길이라고 설득하자 하나둘씩 얼어붙었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차유진 소위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 회식 자리에서의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폭행 사건 이후 벌어진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김민준 이병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기록했던 모든 것을 한치의 떨림도 없이 증언했다. 모든 상황은 세계의 태양처럼 빛나는 3명의 장군, 그 중에서도 차강혁 대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무릎 꿇고 있는 3명의 범죄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문상철 대위에게 다가가 물었다. 내 놈이 중대장인가? 부하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놈의 소령 계급장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는 오정민 중위를 보며 말했다. 내 놈은 동료의 등에 칼을 꽂고 진실을 팔아 자신의 안위를 구했는가? 그게 내 놈이 배운 장교의 명예인가? 마지막으로 그는 백기태 중사 앞에 섰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내 놈이냐? 감히 내 동생의 몸에 손을 댄 짐승이. 백기태 중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차유진의 배경을,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의 동생이었는지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밟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차강혁 대장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다. 내 놈의 목숨은 군법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결정할 수도 있다. 그는 돌아서서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똑똑히 봐라.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전우를 해친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이 부대에 더 이상의 부조리와 폭력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늘에는 3개의 태양이 떠 있는 듯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동안 부대를 감싸고 있던 모든 어둠과 거짓, 부패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기세였다. 번개의 심판은 그렇게 압도적인 힘과 서슬퍼런 정의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작전명 천벌은 구사단을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각 변동이 되었다. 3명의 핵심 피의자는 즉시 구속 수감되어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다. 압수된 물증과 수많은 병사들의 일치된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3명의 최고 지휘관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백기태 중사는 폭행치상, 하극상,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불명예 강제전역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까지 여군이 먼저 꼬리쳐서 그랬다는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아 모두의 공분을 샀다. 오정민 중위는 위증과 범죄 교사 혐의로 불명예 전역 및 징역 5년을,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문상철 대위 역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불명예 전역과 함께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대장과 사단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되고 한직으로 쫓겨나는 등 구사단 통신대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국방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군 전체의 병역 문화, 특히 여군 인권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차유진은 오빠들의 긴급 조치로 서울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다. 백기태 중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해 그녀는 급성 경막하 출혈과 함께 왼쪽 눈의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응급 수술을 통해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그녀의 왼쪽 눈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쪽 시력을 상실한 군인은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의 길을 타인의 범죄에 의해 강제로 멈춰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VIP 병실에 누워있는 차유진의 곁을 새오빠가 밤낮으로 지켰다. 합참의장 차강혁 대장은 동생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동생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그의 강철 같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차유진은 오히려 담담하게 오빠들을 위로했다. 오빠들, 나 괜찮아. 울지 마. 군인 차유진의 삶은 끝났지만 그냥 인간 차유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걸.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김민준 이병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포상 휴가를 받아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김이병은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차유진의 모습을 보고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소대장님의 눈을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차유진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김이병.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거야.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영혼을 구해준 영웅이야. 정말 고마워. 김민준 이병은 불의에 저항한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합참 표창과 함께 1계급 특별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이후 모범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여 차유진과 오빠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지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핵심 연구원으로 특채되었다. 폐허 위에 서서 가해자들은 죗값을 치렀고 용기 있는 자는 상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몇 달 후 차유진은 명예롭게 전역했다. 조촐한 전역식에는 그녀의 새오빠와 이제는 늠름한 병장이 된 김민준, 그리고 그녀를 따랐던 삼소대원들이 함께했다. 한쪽 눈에 검은 안대를 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강인하고 아름다운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군대를 떠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조직 내 부조리에 침묵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병상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 시작했다. 그녀의 책 강철 눈물은 출간과 동시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군대 내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거대 조직 내 부조리를 한 개인의 시선으로 처절하게 고발한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청받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철혈 사형제의 동생이나 불행한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작가이자 침묵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희망의 아이콘, 차유진 그 자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느 강연의 날 한 젊은 여군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질문했다. 작가님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유진은 안대를 한 눈으로 질문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책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진실의 불씨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불씨가 너무 작아서 나 자신조차 태우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라는 작은 불씨들이 모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차유진은 한쪽 눈에 빛을 잃었지만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과 용기의 빛을 밝히는 새로운 별이 되었다. 군복을 입고 달고자 했던 어깨 위의 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찬란한 별이 되어 강철처럼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